아니에요. 뭐 인물이 어디 주인공이 어디 설정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걸 통하여 국민을 어떻게 하려고 계몽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죠. 그러니 고대에는 뭐 지금처럼 뭐 반상회를 하나 뭐 그다음에 뭐 전하가 있나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죠. 이렇게 문서화하는 방법밖에는. 그러니까 그런 문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슨 시편이라든지 잠언서, 전도서 같은 것들은 그게 다 솔로몬 쓴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에게 뭐 11명인가 17명의 소위 말하면 브레인들 수석 보좌관들이 있었죠. 그 수석 보좌관들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위대한 왕으로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그런 그 이미지 부여를 하기 위하여서 그 브레인들이 일종의 작법을 하게 돼요. 문서를 쓰게 돼요. 그게 시편, 잠언서, 전도서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다 좋은 말인데 마치 도덕경이 노자의 도덕경이 그게 우리 생각에는 일종의 뭔가면 인간 모든 사람들이 도를 닦으면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 같지만은 도덕경 자체는 군주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군주를 향해 가라는 거죠. 그게 통치론이에요. 일종의 도덕경 자체가. 우리는 그냥 그걸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마치 뭐 좋은 책이긴 하죠. 근데 그런 이해를 갖는 것처럼 그 시편이나 잠언서나 이런 것들도 그런 맥락에서 문서가 기록되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성서를 볼 때 경계하며 봐야 되는 거죠. 마음 턱 놓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잠언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치되기 이전에는 죄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를 아주 못 살게 하는 외적, 이것도 뭔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이야. 이런 것들은 물리쳐 싸워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전쟁도 없어 누가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고 외부적인 그런 어떤 고통이 가해지지 않는 시대가 돼버리면 외부로 악이라고 하는 이해를 그 악은 외부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외부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악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악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네 마음속에서 출발하니까 뭘 잘 다스리려는 거야?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소위 말하면 변화의 프로세스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지 애초부터 악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사고하질 않았어요. 이거 지금 녹화되는 거야?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인데. 그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기술의 배경 없이 그냥 잠언서를 보니까 무턱대고 악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악은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악한 일이 생기면은요, 사회의 문제야 아니면 그 악한 일을 마음으로부터 추동한 그 개인의 문제야.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근데 조울증이 왜 걸렸는가 하면은 뭐 그의 불평등한 어떤 기회 또는 무슨 뭐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조울증이 생긴 거거든. 사회가 준 거란 말이죠. 에? 그런데 그 조울증 걸린 이 청년이 그 원인은 사회적으로부터 온 것인데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나가는 누구를 때렸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태를 바라볼 때 그 청년이 그렇게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조울증에 걸려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니까 저 청년이 한 그 나쁜 행위의 책임은 저 사람 책임이다 아니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그 사람에게부터 나온 거야. 그러면 책임은 누구만 지면 돼? 그 사람에게만 지면 돼. 그러면 자꾸 모든 사회 현상의 기책 사유를 개인에게만 지키게 되면은 나빠진, 망그러진 사회는 어떻게 고쳐져?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 우리도 이게 지금 피차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이 소위 공공성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전제에서 이런 사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그냥 문제를 저지른 그 사람 책임이야. 그 사람 속에서 악한 마음이 생겼고 그 악한 마음이 악한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도 누가 받아야 돼? 그 사람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만 해도 이런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소년이 16세 된 소년이 절도를 하는데 한 50범을 했어. 그러니까 계속 남의 걸 훔치는데 50번이나 걸렸어요. 재판에 넘겨졌어. 그랬더니 재판장이 쟤는 그냥 저 청송감호소에 그냥 아주 영구적으로 가둬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은 제가 16살밖에 안 되는 저 소년이 50번씩이나 절도를 하게 된 것은 저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굴곡과 왜곡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돌보지 않고 세상이 돌보지 않고 국가가 돌보지 않고 사회가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돌보지 않은 그 결핍을 저 아이는 저런 행동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니 저 아이의 50번이나 하는 절도의 범죄는 저 아이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이다. 그러니 저 아이로 하여금 세상을 한 바퀴 쭉 돌아볼 수 있게 온 세계 일주를 하는 경비를 국가가 대라.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세계 일주를 하는 여행 경비 4천만 원을 지급하라 국가가. 그래서 판사가 땅 이렇게 내렸어요. 아니 이게 저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라고. 그게 북유럽이라고요. 사고 체계가 달라. 도대체 가끔씩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그 판사님이 무슨 판결문 읽다가 정말 딱한 사정에 그 범죄인에게 어떤 그 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도 너무 슬퍼서 어떻게 했다는, 울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끔씩 신문 기사에서 보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사회적 함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년이 50번 절도를 해가고 걸렸어요. 그래도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국가가 우리의 모든 책임이니까 국가가 4천만 원을 지급해서 세계 일주를 시켜라. 그러면 그 판사 그날 존중을 받게 살면 홀딱 벗겨지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사회의 성숙도예요. 적어도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의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한 개인에게 규책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마땅치 않은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일들이, 근데 그거를 가장 많이 작동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걸 많이 작동시키는 이 집단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누구 문제야? 김 집사. 왜? 기도 안 해서, 아니면 11조 띠먹어서, 아니면 교회 빠져서, 뭐 그런 거야. 참, 그러니까 해답으로는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것으로는 뭔가면 사회가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좀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 이제 죄악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 잠언서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서 죄가 출발한다 이랬던 것은 뭔가면 이미 지형, 그전에는 그런 사고를 가지지 않았는데 그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는 거. 반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어요. 개혁을 원하거든 자기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제목을 여러분 딱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 이거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그죠? 근데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 원고 없어요. 수신제가라는 거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그냥 저 단어로 말고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린 다음에 치국, 나라를 살펴라. 그거 말고 진짜 이 수신제가 치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연유. 이게 우리가 이게 바탕을 잘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이제 그 조국 사태 벌어졌을 때도 또 그를 옹호하지 않는 다른 그룹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수신제가도 못한 놈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 마누라도 건사하지 못한 놈이 지 자식 하나 말이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지 않고서는 그러던 놈이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말이 또 수신제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수신제가는 이 주작에서 등장하는 주의의 주작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주의는 주의의 학문의 이 기본적인 권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어느 한순간에 돈수 순식간에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식간에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단계별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배우고 그다음에 요거 배우고 그다음에 이거 배우고 그다음에 이거 배우고 그다음에 이거 배우고 그래서 동몽선습 떼면은 훈몽자회 떼고 훈몽자회 떼면은 천자문 떼고 천자문 떼면 사서 떼고 사서 떼면 삼경 떼고 삼경 떼면 근사록으로 가고 이렇게 이게 단계적으로 착착착착 가라고 하는 것이 주자학이에요. 오늘 우리 유교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주자학의 그 틀거리 안에서 이제 존재해왔던 사회 운영 체계이며 사상이었는데 이 수신제가를 이해하려면 송나라라고 하는 송나라의 이 소위 말하면 국가 체제를 이해해야 돼요. 나라라고 다 큰 나라가 아니라 제일 큰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자의 나라라 그래요. 아무나 천자의 나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왕이야. 그 다음에 천자보다는 조금 적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제후야. 네? 제후의 나라예요. 제후의 나라는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천자는 왕이고 제후는 공이라 그래요. 공. 무슨 공. 그 다음에 제후보다 조금 작은 나라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신이라 그래요. 가신. 이 가신에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소위 수신제가가 등장을 해요. 가신.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의 큰 단위 천자. 그 다음에는 제후. 그 다음에는 가신. 제후 나라는 천자 나라는 왕이 다스리고 제후 나라는 공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신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사대부가 다스려요. 여러분 사대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양반 그룹을 사대부라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사대부라는 말은 대부와 사가 함께 뭉쳐진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대부라 그래요. 그러면 대부는 뭔가 제후보다 그 다음 단계의 이 국가 단위 체제인 가신의 가신의 집단에서 가신을 보호하는 무사들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대부라 그래. 그 다음에 사는 뭔가 하면은 대부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사대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대부들이 뭔가 하면은 가신이라고 하는 이 소위 이 국가를 이제 작은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데 가신 그러니까 우리는 집 그러면은 집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5명, 6명 있는 그걸 집이라 그러는구나. 천만에. 이 송나라의 제도, 국가 제도 안에서 가시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경기도 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가시는 경기도지사예요. 경기도지사를 호위하는 무사들이 대부고 그 무사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야. 그래서 그걸 다 더해서 뭐라 그래요? 사대부라 그래요. 그 사대부가 점점 위력이 커져갖고 뭐를 만들게 되는가 하면은요, 과거 제도를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 정치, 그 전까지만 해도 정치는요 일반 백성이 해야 아니면 그냥
왕이나 아니면 공이나 아니면 가신이 그냥 임의로 해. 아니 뭐 의론 체계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대부가 점점 대부와 사가 증가하고 그 힘이 증대하니까 이들이 주장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과거를 시행하게 돼요. 그게 과거 제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과거를 통하여서 그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더니 주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대부와 사는, 대부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가신을, 경기도지사를 호위하는 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뭔가 하면은 그 무사 밑에 있는 하위 계급이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그 작은 경기도를 운영하는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 없어? 공부를 해본 적이? 아니 뭐 이제 칼질하고 이러다가 말이지, 과거 시험 보고서는 이렇게 그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면, 여러분 뭘 정치를 해본 경험이 뭐 있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때의 이 주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수신제가야. 그 제가가 뭔가 하면 가가 수신, 아니 가가 그 이제 가신의 나라의 사대부들이 그 도시 말하면 경기도의 도정에 참여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야.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유 지네 집구석도 못 다스리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치국을 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은 2장 하다가 나갈 수 있어? 아니 대통령 후보에 나가려면은 2장 하다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해야 돼? 일단 도지사. 그럼 도지사, 강원도지사에서 대통령 후보 나가면은 이게 될까? 아니면 적어도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쯤은 해야 될까? 그거예요. 너 서울시장하고 뭐 해라? 치국. 제가 치국은 뭔가 하면은 서울시장 한 다음에 뭐 해라? 아, 이해 안 되세요? 수신하고 제가 한 다음에 치국하라는 말은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한 다음에 어디 나서라? 거기 나서라는 거예요. 아니 사였다가 갑자기 여러분 치국을 하려고 나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유컨대 그렇단 말이죠. 그게 제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아니야. 조국 보고 말이지, 지 마누라 건사 못했다고 제가 못했다고, 그 말은 맞아 틀려요. 이거 아주 왜곡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시는 뭐냐? 여러분 제가 경기도를 아니면 서울시를 이렇게 좀 정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수신, 자기를 닦아야 되는데 그 자기를 닦는 게 뭔가 하면 인의예지야. 인의예지가 뭐예요? 인간관계. 근데 그 인의예지의 기본은 뭔가 하면은 성과 정의예요. 성품성자하는 성은 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가치, 그게 성이야. 정은 뭐야? 뭐 그때마다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마음. 근데 그 불쑥불쑥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성으로 갈 수 있는가 하면 인의예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인의예지를 배우면 늘 불쑥불쑥, 어떤 때는 쌍하고 말이지, 어떤 때는 희죽웃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기준에 딱 당도하려면 인의예지를 배워야 되는데, 인의예지를 배우면 정에서 성으로 간다. 그 성으로 간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인, 어른이라 그러는 거야. 응? 아니, 어른을 거룩할 성 말고 이룰 성자 쓰잖아요. 아니요? 한문으로 이룰 성자 쓰잖아요. 그 이루다는 게 뭔가 하면은 불쑥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딱 서게 될 때, 그때 성인이 된다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아직도 성인이 아니면 어린애야. 그 흔들리지 않는 정에서 성에 도달한 다음에 그게 수신이야. 그걸 한 다음에 어디로 가고, 수신 다음에 뭐야? 제가로 가고, 제가 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 치국으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수신, 제가, 치국이.
좀 복잡하죠? 이게 탄생한 연유가.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의 예지를 학습해서 인의 예지, 그게 단계별 학습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고 고정시키고 성에 도달하게 하고,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야? 어른, 성인이 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고? 제가는 뭔가 하면 좀 큰 것에 도전해 보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라? 치국으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정해서 아직 성으로도 못 간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예?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람아 수신부터 하시게 이러는 거야. 예? 그냥 싸잡아서 내리 깔려고 말이지, 수신제가도 안 된 놈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게 객설스럽게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건 그냥 고증에 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는 그런 거는 사대부 여러분 말씀드려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고. 그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도 이런 스터디를 계속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신앙의 성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큰 사람. 그렇죠? 신앙의 어른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주자의 표현을 빌면은 정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흔들리던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믿음이잖아요.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띠들여 맞춰갖고 할렐루야 만들어내려면 밤새껏 하지. 뭐 어디는 안 맞는 게 있겠어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정해서 어디로 가자는 거면 성으로 가자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가자는 거예요.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 인의 예지를 학습하면 사람이, 여러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변화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도 변화 이야기했고 에스더도 뭐야? 자기, 소위 말하면 셀프 트랜스 하는 거잖아요. 자기 변화를 촉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이 쉬워야, 아니면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자료 하나 나눠줬잖아요. 내 안에 소 있다. 예? 이것도 내용이 뭐 길어가고 안 하려고 했다가 오늘 또 책은 뭐 보시려면 보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제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신 정에서 성으로 가기도 지금 버거워, 안 버거워요? 예? 버거워요. 그러니 언제 제가에 가겠으며, 치국은 아예 꿈도 끼지 말고 평천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소관이 아니야. 누가 하시는 거야? 그냥 저 양반 정도가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수신도 어렵다고. 이게 정해서 성으로 가는 거. 우리 마음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탁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꼬라지가 되겠어요? 선거할 때 이 마음이고, 끝나면 저 마음이고, 또 국회 가면 저 마음이고, 또 백성 만나면 이 마음이고, 그러면 되겠냐고. 근데 그런 놈들이 천지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다 어른들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어른. 다 유치한 아이들만 있는 거잖아요. 싸움 박질하는 거 보면 어른 같아, 아니면 애들 같아? 제목이 이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한문 글귀가 생각이 나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말이죠. 사서삼경의 대학 8조목에 나오는 글귀인데 글뜻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니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해석해서. 요나 이야기를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연이어 느헤미야 이야기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제목이 요즘 나라 돌아가는 것과 맞물려서 그렇지,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제목을 붙인 것은 결코
나도 이제 그 얘기 자꾸 하기 싫으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소위 아다리가 된 거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2003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종전선언으로 일방적으로 멈춥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론은 분분했어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거의 반반이었어요. 잘 모르니까. 아니, 반반이 아니에요. 부정적이었어요. 침공을 부정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단 말이지. 미국 잘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지 그때? 부시가 노무현 정권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어요. 군대 보내달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게 반반이 돼버렸어. 파병하라? 파병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회에서도 야단 났었어요. 그러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잘못됐다고 80%가 말했다가 파병을 한다니까 반반이 되어버리는 이 이율 배반적인 이 여론은 무엇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판단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틀렸으면 가질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국가도 이렇게 틀려도 가요. 뭐 언젠가 얘기했나? 월남 파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월남에 우리가 몇 명이나 가요? 32만 명 가요. 파병. 그때 월남 파병 32만 명 가갖고 벌어 들여온 돈이 그때 당시로 2억 5천만 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때 전사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5만 명. 우리나라 사람. 근데 오늘날 평가가 여러분, 월남전 그거 잘한 거예요? 아니면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미국이 다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미국의 이 월남 파병을 선언하고서는, 이거 또 다른 길로 가네. 미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반대했어요. 그 반대하는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 이 부시가 여러분 총격도 했어요. 그래서 7명이가 죽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월남 파병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월남전이 딱 끝난 다음에 국가가 인정했어. 잘못된 파병이다. 그래서 그때 월남 파병 때문에 감옥 갔다가 죄인이 된 사람들을 모두 사면했어요. 국가가 인정한 거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굉장히 정직하죠. 그래도 전마들이 깡패 새끼들이지만 말이지 정직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잘했든지 못했든지 거기까지 갈 거 없어요. 어떻든지 지금 다수가 전쟁을 반대했는데 불구하고 파병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해졌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면 거기에 군인을 보내는 일도 반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팽팽한 것일까? 그것은 냉혹한 경제, 정치 관계에서 도덕적 원칙은 통용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덕하고 윤리는 상관이 없어요. 뭐 인간성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으로 가요. 여기 중간에 하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당하면 현실적인 행동, 양식도 방식도 부당한 것으로 거부해야 옳은 것인데 국익의 논리가 그 틈새를 끼어들어온 거죠.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이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은 그 이후부터 여러분 그냥 사회적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전략적 언어를 잘 써. 뭔지 아세요? 이거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마음이 원이면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마음이 원인데 그렇게 해, 안 해? 안 해요. 이것도 이율 배반이야. 이것도
마음이 성에 있는 거야? 정에 있는 거야? 정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부흥사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처음에 든 마음이 천사가 준 마음이고, 두 번째 든 마음이 내가 나한테 준 마음이고, 세 번째 주는 마음은 악마가 주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무슨 마음이 들었을 때? 처음 마음이 들었을 때. 오늘 내가 점심을 살까? 아니, 내가 내일 친구 만나는데 점심을 살까? 사야지. 그건 천사가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려고 생각해 보니까, 에이씨, 내가 왜 사? 그건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일 아침 딱 되니까, 에이, 쟤한테 밀어야지. 그건 누가 준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늘 어느 쪽으로 쫓아가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아직 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에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선택적 전략,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소용이 있어, 없어? 아니, 도덕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경우든지 그 가치 기준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근데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유리하겠다. 그걸 뭔가 하면은 시츄에이션 에딕스라 그래. 상황 윤리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윤리가 가장 많이 작동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예요. 거기 가면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거야. 이 전략적 선택, 이것은 이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도 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수신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수신이 안 된 상태예요. 틀린 건 틀린 거여야 돼요. 근데 과연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는 나라 중에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뭐 핀란드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도 이렇게 전략적 선택,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국익을 보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까? 아니면은 똥배짱으로 우린 틀렸으니까 안 간다 이렇게 말할까? 뭐가 선진국인지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돈 여러분 뭐 GNP 이런 게 많아진다고 여러분 선진국 아닙니다. 뭔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흔들려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권도 이게 이런 그런 이 오차가 뭔가 하면은 거의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뭔가 강구함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근데 안 돼야 되는데 되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틈새가 생기는 거잖아요. 얕보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러면은 여러분 그 밑에 단에 국익이라면 정당화할 수 있을까? 국익의 논리를 적나라하게 말해보자면 부당하지만 실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부당하지만은 실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이런 선택을 하면 국민들이 법을 똑바로 지킬까 안 지킬까? 안 지킵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에 건너가는 거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야 부당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건너가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처럼 빨간 물에는 어떻게 건너가는 거다? 빨리 가는 거다. 이러는 거야. 파란 불에는 네? 천천히 가는 거다. 국가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윤리를 갖게 되면 국민이 그거 뭐 교육을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가가 반대를 저렇게 80% 하는데 저렇게 파병하는 거 보니까 나도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지킬 의미가 없겠구나 이 생각 드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이걸 엄격하게 이 원칙을 지킨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신호등에서 딱지 떼도 지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서 나도 아직 그걸 못 벗어났어요. 딱지 떼면은 아주 상쾌해요? 아니면 아주 더러워? 이게 도대체 사회 심리학적으로, 사회 정치학적으로 그 연원이 뭐예요? 크게 안 지키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나처럼 딱지 먹어 아니면 그 사람들은 박수 받아. 박수 받아?
근데 사소한 나는 뭘 먹어? 그 벌금. 근데 벌금만 내면 괜찮은데 일단은 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응?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분노를 자극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원칙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좀 국익이라는 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좀 손해가 나더라도 그걸 딱 지켜야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터키가 지금 시리아 쿠르드 쪽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너들하고 상관없다 이러고선 까고 있잖아요. 뭐 에드로안인가 뭐. 그다음에 또 저 필리핀에 또 저 깡패는 또 누구야? 두테르안? 뭐 비슷한 족속이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어느 눈치도 안 보는 한 사람이 유일하게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가치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꼴통 같은 짓이지만은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아니, 국가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뭔가 하면은 사소한 것을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체화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제가 북한의 정치 제도를 찬양 고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또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동의되세요? 동의 안 하더라도 요만한 여러분 그 끈덕지가 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당하지만은 어쩔 수 없다는 이것은 일종의 상황윤리와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논리가 국제관계에서 통용되고 있어요. 아주 빈번하게 통용되고 있어요. 그걸 아주 후레치게 써먹는 이 종자들이 지금 누군가면 미국하고 누구야? 지금 중국이야, 일본이야? 일본이잖아, 일본. 더군다나 21세기 들어서 국가 보호주의로 국가들이 방향을 잡으면서 미국, 중국, 영국에 심지어는 일본까지 우파적 성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이들이 국가 경영 기조가 바로 국익을 위해서라면 이거예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한다는 거예요. 아베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익을 위해서죠. 어째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리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일까? 그것은 많은 사람과 나라들이 그 사실을 당연하게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본 요나서의 메시지는 완전히 무력해지는 것이 되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개인들은 이 국가라는 가상의 집합체가 펼치는,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하지만은 여러분, 실제는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국가는 여러분 그냥 그 실제가 집합한 가상의 형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상의 이 소위 말하면 집합체가 펼치는 이 윤리에, 그러니까 없는 집단이 내놓은 윤리에 있는 실제하는 존재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것을 저항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제 국가가 말이지 이라크에 파병하겠다. 그래서 막 국민들을 막 우리의 이 형제들을 막 보내려고 그럴 때 가장 먼저 반대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교회지. 안 된단 말이지. 말해줬어야지. 그런데 반대 아니면 가서 기도해줘. 잘 싸우고라고 되지. 잘 싸우고라는 건 뭐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모순이에요, 이게. 아주 모순 덩어리야.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에서 군대 안 가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갖고 그것을 존중해서 무슨 대치복무를 하도록 해줬잖아요.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인간 이해를 한 거죠. 우리는 그냥 그전에는 그냥 뭐 그게 가차 없었잖아요. 많이 달라져 가고 있지만은 그 달라져 가는 게 왜 달라져 가는 거겠어요? 인간 개개인이 그것을 자각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항하지 않으면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죠. 그것은
그 왜 그러면 개인들이 그 가상의 집합적인 국가가 펼쳐내는 시츄에이션 에딕스 상황윤리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걸까? 그것은 뭔가 하면,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국가가 보탬이 되면 그 보탬이 누구한테도 돌아올지 모른다. 나한테도 돌아올지 모른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 개개인이 나눠 갖게 될 이익, 그걸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 실리를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국익이 개인의 실리를 보장해 주기에 냉혹한 국제관계 현실은 변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의 실리를 추구하는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의로운 국제관계나 도덕적 사회는 요원한 것이죠. 정의로운 사회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는 나라, 미국 같은 나라가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죠. 근데 최근 미국이 저지른 전쟁 중에 정의로운 전쟁이 뭐 있었어? 있었어요? 다 무슨 실리를 위해서, 자기 나라의 실리를 위해서 한 전쟁이었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뭔가면은 아프리카 전역 그 소수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나라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죠, 전 세계가 대동단결하여서 대동단결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하여서는 그 다음은 대동단결하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비단 국제관계에서만 제기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관계에서도 늘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도 번번이 실망만 안겨주는 사례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합니다. 우리는 개혁을 부르짖으며 새롭게 등장한 정권이나 권력자가 어느 순간 그 개혁의 기치를 무색하게 하는 사태를 신물나게 경험하며 현대사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또는 제도의 운영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실패의 이면에 항상 공통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부가 정말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반대도 무릅쓰고 조국을 저렇게 밀었으면, 여러분, 천지박살이 나고 6개월 뒤에 총선을 통하여서 민주당이 완전히 전패를 하더라도 조국을 유지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 돼. 근데 왜 내렸어요? 그렇죠. 여론조사가 한국당하고 거의 동등해져 버렸거든.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그게 뭐예요? 선택적 이익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한 거야? 포기한 거잖아요. 그때 옳았으면 지금도 옳았어야 돼, 안 옳았어야 돼? 옳았어야 돼요. 총선에서 망해도 옳아야 돼, 안 옳아야 돼? 옳아야 돼요. 근데 총선을 보니까 지금 선택은 이 시점에서 어떻다는 거야? 안 옳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정말 검찰을 개혁하는 게 조국과 민족과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민주당 하나 망하면 어때? 예?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뭐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국민들이 막 300만, 200만씩 모여서 여러분 난리 법석을 칠 때 쟤들은 뭐 했어? 뭐 하나 하고 구경하고 있잖아요. 정작 저들이 해야 될 일을. 그러면 그런 정당들은 어떻게 해도 돼? 없어도 돼요. 근데요, 그 정당 유지가 또 뭘 또 이렇게 근기하는가 하면 정권 유지에 또 근기가 되거든. 요놈께. 그러니까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선택적 이익이야. 이왕 했으면은 뭐 어떻게 막. 근데 뭐 새삼스럽게 30 며칠 만에 말이지.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애초부터 지켰어요. 이거 계속 잘못 가다가는
광화문으로 갈 것 같아갖고 여기서 멈추겠어요. 광화문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들어보시면 얼추 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개개인의 변화. 그래서 제가 이 변화 이야기 할 때 하려고 내 안에 소 있다. 저기 아웃프린트해서 하나 드린 거예요. 좀만 더 가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 개혁을 추진하는 지도자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신이에요. 인의 예지를 통하여서 정해서 어디로 가지 않는, 성으로 가지 않는.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고급한 그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야. 수신이란 정해서 어디로 가는 거다? 성으로 가는 거다. 정해서 성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의 예지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흔들리는 사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정은 흔들리는 거예요. 성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 개개인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의 사회를 부르짖었지만 그것을 외친 사람 자신이 정당성 없는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했거나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지만 그 자신과 친인척이 부정부패를 막아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것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문제이며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죠. 정해서 성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인, 어른이 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사실 욕망의 제어는 종교가 취급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독교는 욕망을 제어하는 가르침보다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거짓 말해왔어요.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사람을 어떻든지 정해서 성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춘천도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좋은 정책을 내놔도 누가 그걸 못 따라와. 시민이 못 따라와. 그러면 시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 교육을 파이데이아라고. 그게 그리스의 시민 교육이에요. 그리스의 시민 교육은 학교 교육이야, 광장 교육이야. 광장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광장이 지금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춘천에도 광장이, 8호 광장도 있고 뭐 있지만서도 8호 광장은 사람이 모이는 데야, 차가 돌아다니는 데야. 옛날 광장은 어디였는가 하면은 어린이 휴관 같은데 그건 젊은이들의 광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도 같은 데는 그 누구나의 광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광장이 다 침탈당했잖아요. 뭐 때문에?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죠? 맞아요? 광장이 사라지니까 무슨 양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날 커피숍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광장처럼 만들어요. 예? 나는 뭐 저기 220볼트 안 가봤지만은 그거 만든 형태가 거의 뭘 거야? 광장일 거야. 그 220볼트나 그런 거 보고서는 그걸 따간 데가 어딘가 하면은 춘천시립 도서관이더라고. 제가 책 빌리러 한번 가봤더니 거기 거의 그 무슨 저 강릉에 있다는 뭐야? 커피집. 유명한 커피집 있잖아. 왜? 뭐 테라스인가? 테라로스. 그거 비슷하잖아요. 거기 광장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도서관을. 도서관은 도서관이어야지 왜 도서관을 책과 광장의 혼합형으로 만들어 놓느냐는 거야.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광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광장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피차 스스로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 간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광장이 사라진 대신에 우리는 두 가지가 늘어났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광장 같은 커피숍,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강당. 이게 우리 사회의 병폐예요. 시민이 교육이 안 되는 이유예요. 이재수 시장님이 이제 시장이 돼갖고선 여러 가지를 막 시행을 막 했어요. 잘 안 돼. 이게 추동을 했는데, 아니, 출발을 했는데 추동이 안 돼.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걷는데 출근하다 전화하셨어요. 홍 목사님, 제부터 하나 들어주세요. 뭐예요? 춘천 시민학교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시민학교를 만들면 커리큘럼을 짜시면 거기에 먼저 공무원, 관공서 직원, 그 다음에 무슨 새마을 지도자, 단체, 시민들이 차례차례로 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래서 그 모델을 어디로 삼는가 하면 덴마크의 그룬투비, 그 애프터, 현실은 뭐지? 애프터 뭐 학교. 그 학교를 모델 삼아서 그걸 만들어 달래. 그래서 난,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지금 이 학교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깊이 생각할 수 없겠는데, 뭐, 소위 말하면 커리큘럼은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여서 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룬트비 거기 덴마크 갔다 오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하고 운영비는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시장님이 건물 한 채 주고, 왜냐면 학교니까, 뭐 사람들이 드나들고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 주고, 운영비 대주면은 일단 내 궁리해보겠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 같아요. 어느 천년에 춘천 시민을 교육을 시켜갖고서는 말이지 이렇게 교양화 시켜갖고 무슨 일을 하나 할 때 착착착착 하게 한단 말이야. 오죽하면은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생각할 때 오죽하면은 저 양반이 뭘 해보려니까 되지가 않아. 뭐 알아먹혀야지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 인간 개개인이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이익만을 쫓아가는 거야.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뭔가 하면은 요번에 여기 있던 분들이 그래도 뭐 그 단체에 뭐 집어주면 또 어디로 가고. 에? 뭐 돈 안 쓰는 것 같지만은 뭐 은근히 다 쓰는가 보더라고. 뭐 돈이 안 들어가겠어요. 선거해봤잖아, 홍재기 권사님. 일단은 돈 없이 뭐가 돼요. 다 뭐 어디다 큰 호랑이 아가리 쳐놓든지 뭐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이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은 이제 지금 이게 우리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장을 새로 뽑았다고 변하지 않아요. 시장이 좋은 정책을 많이 했다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암교회가 허태수 목사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여러분 때문에 변하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이 안 변하면 성암교회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옆에다가 나눠드린 거 이 내 안에 소 있다 이거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오늘 그냥 나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냥 팁이야, 서비스. 에? 원고에 없는. 괜찮죠 이거? 원고에 없는 거 이렇게 뜻밖의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공짜 얻는 거 같잖아. 선생과 제자가 있었다. 선생은 제자에게 일만 시켰다. 어느 날 제자가 자신의 결심을 선생에게 알렸다.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떠나겠습니다. 선생은 곧장 제자를 데리고 가장 가난한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식구는 11명이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아랫목에 소가 자고 손님 둘이 더 와서 13명이 자게 되었다. 한밤중이었다. 선생이 소를 죽이고 제자와 함께 달아났다. 몇 년 후에 선생과 제자가 그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대궐 같은 집으로 변해 있었다. 주인의 옷차림은 우아하였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선생이 물었다. 주인이 대답하였다. 소가 죽어서 한동안 울었답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11식구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소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그 소가 다 어디 있다는 거야? 위의 책 카밀로 크로소의 내 안에 소 있다 중에서 잘 나온 내용입니다.
옛날 농촌에서도 소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사람은 굶어도 소는 굶기지 않을 정도로 극진히 여겼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누누이 한 말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꼭 꼴배는 일은 누구 책임이냐 하면 제 책무였습니다. 늦으나 빠르나 제일 더러운 건 뭔가 하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 꼴배 보세요. 진짜. 이권사님도 해보셨죠? 일꾼 중에서도 상일꾼이에요. 하루 나가서 밭 가는데 소 빌려주면은요, 품값 4개 받았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권장로님 댁에서는. 네? 뭐요?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이 지금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환영할 바야.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교환 가치도 최고였죠. 옛날에는 소 한 마리 팔면은 등록금 그래도 몇 번 냈어요. 요새는 뭐 잽도 없지만. 이 이야기에서 소는 그런 현실적인 소가 아니라 상징화된 소죠. 아실 거예요. 소만 믿고 일하지 않는 가족의 게으름을 꾸짖고자 하는 우상화된 소입니다. 가족을 게으름에 빠뜨리는 우상인 소를 죽여야 가족의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이야기죠. 우리들 안에도 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안에 우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소귀신. 기복에 매달리는 신앙 또는 편견, 사전 지식, 아집, 완고함, 이기심, 욕망, 허영심, 잡다한 지식, 설익은 지식 등은 모두 내 안에 소입니다. 그 우상인 소를 끌어안고 있는 한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처를 죽여라 하는 말은 이런 소를 죽이라는 말이지 뭐 부처 죽이라는 말 아니죠. 내 안에 소를 끌어내어 내 안을 비워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희망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로, 번데기로, 성충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죠. 그렇죠? 이와 같이 4번의 탈바꿈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시간은 늘 후회가 남지만은 나비의 시간은 단계마다 삶 자체에 충실하며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후회가 되면은 여러분 번데기가 되고 재생 성충이 되는 것이 실패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 찰나도 후회할 수 없어요. 무덤 같은 번데기도 그 안에서 근육을 키우고 날개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죠. 번데기라는 탈이 열리는 순간 또 다른 세계에서의 삶에 충실할 뿐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번데기 시절은 완벽하게 있고 고운 빛깔의 날개를 달고 짝과 함께 할랑할랑 공중을 비상하죠. 이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 하예요. 그 가벼운 영혼이 부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장주는 나비가 되어 나는 꿈을 꾸고 부처는 불암한 경전에서 배운 것보다 나비한테 더 많이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부처가 이랬다는 건 처음 들으시죠? 나비한테 더 많이 배웠다. 장자는 매일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대요. 그냥 늘 비상하고 늘 변화하는 성장해가는 것들이 이 사람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사람도 한 생애를 살면서 몇 번의 탈바꿈을 하죠. 탄생, 유년기, 사춘기, 청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며 거듭나죠. 아니 나야 합니다. 사람에겐 생물학적인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정신적인 변화가 삶의 질을 결정하죠. 자식과 배우자 그리고 물질적인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로워서 죽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외로운 게 사람이죠. 끊임없이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지 않으면 평생 외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하되 나비처럼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그건 단계적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주자가 말하는 단계적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는 말이 나오고. 이거 좀 은혜가 되시죠? 내 안에 소윗되는 거. 소를 키우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
사람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 거기 찾으셨나요? 사람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 두 번째 단, 사회적이고 하는 것의 중간 부분. 사람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는 단순히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종의 뭔가 하면은 수신과 같죠? 삶의 방식의 변화는 삶의 조건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동반해야만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은 이기적으로 사는 거고 성은 그 이기에서부터 탈출한 거죠. 이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이 중요시되는 개인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죠. 바로 그 과제의 중요성을 주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성서 속에 느헤미야다. 수신자가의 모범이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설명하는데 참 길었죠? 서론이. 근데 이렇게 길게 해야지만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대바람에 가버리면은 평상시에 생각했던 느헤미야 별로 생각지도 않으셨겠지만은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 사회의 재건과 개혁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니 거의 이렇게 등치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아요. 이들은 거의 동시대 인물로서 에스라가 유대 사회의 종교적, 법률적 개혁을 주도했다면 에스라는 이게 종교인이었으니까요. 느헤미야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주도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기 전까지 재건된 유대 사회는 지극히 불안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때문에 뭔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그냥 루즈하게 그냥 그렇게 무슨 혼란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고국으로 귀환해서 유대를 재건합니다. 재건된 유대 사회는 처음에는 페르시아가 총독으로 임명한 왕족 출신 스룹바벨 통치를 받습니다. 이때 뭔가면은 무너진 예배당을 좀 건축하는데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총독의 이름을 따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동안 유다에는 독자적인 통치력이 없었고 행정상으로 사마리아 총독의 통치를 받게 되죠. 다만 유다의 내정만큼은 사제들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정적인 것만 이 페르시아가 관리를 하고 그냥 자치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뒀다. 우리도 여러분 해방 후에 미 군정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국내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렇죠. 자치에 맡겼잖아요. 당시 유다 사회는 사마리아 당국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도민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과도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재건된 유대 사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제들하고의 갈등, 평민하고의 갈등, 이 사마리아하고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반대했죠. 그래서 5년인가가 늦춰졌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사제들이 다 부패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엄격하게 드렸어요. 병든 거, 눈 빠진 거 이런 건 안 됐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 보니까 이 거지근성이 생겨갖고 사제들이 병든 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막 이런 양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사제들은 하나님께 병들고 상처난 짐승들을 바치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냥 어떻게든지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였고, 법을 집행하는데 불공정한 처사를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식일을 집행하는데 안식일에도 장사를 버젓이 했습니다. 10분의 1을 내지 않아도 사실상 내지 않아서 이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텅텅 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공 상태가 막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정부니까. 약한 동포들을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 성행합니다. 날품팔이의 임금을 막 떼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흉년이나 조세 때문에 밭과 자식들을 저당 잡혔다가 결국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지도층 사이에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이 상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잡혀가 있다 왔기 때문에 이방인,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지위와 소득을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유익하니까.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되었다가는 유대 사회 자체가 뭔가 하면은 존립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또 누구에게 불리한가 하면 페르시아에게 불리해요. 페르시아가 직접 군인을 이 유대 땅, 다시 말하면 서쪽 변방에다가 배치를 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게 했기 때문에 거기가 혼란스러우면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쳐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이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거 걱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유다 사회의 안정은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저를 그리로 보내주시오, 총독으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손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헤미야가 아주 하급이었을까? 아니면은 왕과 대등, 페르시아 왕과 대등할 만한, 간청할 만한 그런 자격에 있었을까?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뭔가 하면 술 시중 드는 사람. 에이, 무슨. 옛날에 술 시중은 누가 들었어요? 높은 사람이 아니면 기생이. 근데 이 시대의 술 시중은 여러분, 술이라는 게 위험한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만 잘못 먹으면 이 술 시중 드는 놈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왕이 취했을 때 가서 뭐 할 수 있어? 목졸라 죽일 수 있어요. 그 술에다 뭐 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술 시중 드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신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무슨 관직이 따로 있더라고. 있는데 그게 고위관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고 있었는가 하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유다 사람인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 고국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그리로 보내달라.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 왕궁에서 황제에게 술을 따라주는 시종으로 높은 지위와 함께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위기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심 속에서 세월을 보내던 느헤미야는 급기야 황제에게 자신을 고국으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더와 비슷하죠. 왜냐하면 에스더도 어떻든지 뭐 노예 비슷하지만은 그냥 거기 그냥 말 잘 듣고 몸만 잘 간수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인데. 근데 이 느헤미야도 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이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있으면은 여러분 뭐 안락하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를 떠나서 고국으로 가겠다는 것은 뭘 내놓는 거야? 그러면 이 느헤미야도 갈 때 에스더처럼은 말 안 했겠지만은 죽으면? 그래서 어제 이야기가 오늘도 뭐를 물고 있다? 꼬리를 물고 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데다가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가시밭길 같은 고국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유다의 신임 총독으로 느헤미야는 부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느헤미야 뭐 느헤미야 기도 어쩌고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일종의 뭔가 하면 종교인이 아니라 뭐예요? 정치인, 행정인이었어요.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술 따라주는 시종이 그만큼 높은 직책이었고 신임받는 자리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락하고 그 편안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일 자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결단을 내려요. 유다의 신임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맡은 첫 번째 과제는 페르시아 제국 서부 변경의 요충지인 예루살렘을 복원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유다의 총독으로 올 때 딸랑딸랑 왔을까요? 아니면 군대가 호위하면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느헤미야 얘기를 또 근데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른 시간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여러분이 무너진 성벽은 왜 무너졌어요? 586년에 여러분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딱 진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진멸한 터 위에서 근근히 누가 이 종교의 이 근간을 유지해 가고 있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하층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유다 인구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거예요. 방어선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사업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유다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해왔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라스의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행위를 아까도 말했지만 시비를 걸었죠. 왜 우리는 안 끼워주냐 뭐 이런저런. 암몬 지역의 유력자 도비아와 결탁한 산발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요새화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또한 암몬의 도비아가 유다 지역의 기존 지배 세력과 통원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내부의 지지, 그러니까 유다 안에 일찍이 여러분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1차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이 이방 세력하고 통혼, 결혼을 시켜서 사돈 관계를 막 맺고 있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 갖고서는 완전한 유대화로 만들어 버리면은 지금 이방인 뭐 며느리 사돈하고 말이지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지지할까 아니면 반대할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저항 세력이 많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미리 먼저 왔던 이 귀환한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방 토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방해 세력이 많을까 안 많을까? 그러면 방해 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제가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앉아 계시면은 명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개혁이 되는가 하고. 여러분 무너진 유대 나라를 세우려면은요 그 온갖 무질서한 그 유대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일이나 지금 일이나 여러분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든지 느헤미야 일행은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 재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앉았다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국을 끝까지 밀고 가야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검찰 개혁은 좀 내버려두고 부자 기업 재벌 기업 정리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검찰 개혁 이렇게 계기다가 재벌 개혁은 물 건너 갔어요, 안 갔어요? 경제 개혁 말이죠. 물 건너 갔습니다. 경제 개혁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어떤 개혁도 추동되지? 거기 밑에 나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곧바로 사회 재건을 위한 개혁 조치들을 추진합니다. 이 문 대통령이 보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말 것. 이방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말 것. 조금 이게 엄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개혁 정책의 일환이야. 두 번째로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말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기득권이랄 게 있어야 아니면 그냥 거의 나그네 같아.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삶의 안락함을 누리려면 기존에 거기 터닫고 살고 있었던 부자,
토호들하고 결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이득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유다 나라가 개혁이 돼? 아니면은 그냥 섞여버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끊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말라. 그러니까 팔긴 해도 뭐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것 이유 때문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경제개혁이에요, 경제개혁. 진짜로니까 제가 지금 농담 삼아 드리는 말 같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된다면은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 참고 해야 된다니까. 뭘 개혁해야 되는지. 경제개혁. 그 다음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어떻게 할 것? 없애줄 것. 이건 뭐예요, 여러분?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부채는 어떻게 할 것? 탕감해 줄 것. 그게 뭔지 알아요? 경제평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개혁의 골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폰 금지, 안식일 준수, 휴경론법, 부채 탕감.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종교와 상관이 있는 거야? 아니면 경제와 상관이 있는 거야? 경제와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때도 이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했네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도 딱 시작할 때 뭐 하겠다 그랬어요? 경제개혁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권력에 있다 보니까 가장 본인이 피부에 와닿는 게 경제야 아니면 권력이야. 권력의 그 작동이 뭔가 하면 검찰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우선순위를 1번을 뭘로 정한 것 같아? 검찰개혁. 그 우선순위가 조금은 엉클어지지 않았는가? 아니,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러한 개혁의 내용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주로 유다 사회 내부의 지배 세력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지배 세력이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 가진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겠죠. 지배 세력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들은 주로 느헤미야, 에스라 이전에 귀향해서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고 기득권층이 된 유다민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주해 있던 유다 사회의 지도층이 위기의 발원지라는 것을 간파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가 취한 개혁 조치는 바로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조치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득권을 무너뜨리면 사회가 안정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펼친 사회개혁의 항목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자포는 유다 지배층 사이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들이 이런 자포를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지배 세력들이 주변의 유력한 세력들, 즉 지방 토호들과의 통혼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들은 얽히고 설켰겠죠? 그러니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고 창출해내고 있었어요.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느헤미야 개혁 조치는 바로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조치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경제적인 기득권을 먼저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부자. 그 다음에 또 교육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강남. 여러분, 지금 교육제도 자체가 여러분 평등하지 않습니다. 매우 불평등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를테면 자사고 같은 거, 지난번에 엊그제 왔던 그
그 어제 말씀드린 안성 구세군 요양원의 원장 사관님이 자기 딸이 늦게 딸을 봐갖고서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이제 요양원 이런 게 시골에 있으니까 거기서 학교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되고 버스가 없는 요양원이 주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중3이니까 고등학교 보냈는데 자사고 인천에 있는 뭐지 거기? 교회 같은 데서 하는 거. 뭐 어디 거기 보내려고서는 가서 저기 뭐야 이게 저 상담했대요. 그래서 상담하고서는 물어봤대. 1년에 돈이 얼마 정도 드냐? 공식적으로 1970만 원. 아,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데 그러면 얼추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얼마 드는 거야? 에? 1억쯤 들어가지 그냥. 공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비공식으로 들어가는 거 뭐 애들이 뭐 어학연수 한 달 가고 이런 거 다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육 평등의 기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 기회의 평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없애야 되는 거야? 자사고를. 근데 없앴어 못 없앴어? 뭐 어느 건 없애고 어느 건 안 없애고. 난 그게 문제라고 봐. 그냥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없애면 되잖아. 이게 얽히고 설켜서 그래요. 서로 이익을 창출해내죠.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이 어떤 거예요? 종교적인 기득권. 그건 어떤 것들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뭐 하는 거? 교회 물려주는 거. 그것도 여러분 기득권이 아니야. 종교적인 기득권이죠. 그거 무너뜨려야 돼, 안 무너뜨려야 돼? 교회가 그걸 못하면 국가가 법으로 정해야 돼. 500명 이상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또는 그 교회의 장로는 자기의 자식이나 뭐 손주를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뭐 이런 거. 아니 안 하니까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늘 못마땅한 건데 이제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데 노역을 나가잖아요. 노역 나가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얼마씩 까주는 거야. 벌금에서. 뭐, 몰라. 5만 원, 7만 원 까주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돈을 떼먹고서는 한 1천억 떼먹고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 가서 노역을 하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야?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아니, 세상에 어떤 자식은 이게 5만 원짜리 노동이고, 같은 죄수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나는 그 이해가 잘. 여러분 생각에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그 무슨 정당성 때문에 이 사람들은 5만 원이고 이 사람은 5천만 원씩 일당을 쳐주는 근거가 뭐예요? 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뭔가면은 기득권이잖아요. 그죠? 아니 죄를 져서 감옥에 가서도 그 모양이니 감옥에 안 갔을 때는 그거를 내버두고서는 여러분 개혁이 불가능하죠. 이제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면 느헤미야 얘기 계속 드리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개혁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는 바로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조치들이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민족적 신앙적 정통성을 부르짖음으로써 개혁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의 정통성은 뭔가면 야훼 평등주의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서는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서 기득권이 없어. 동등하게 나누잖아요. 누구도 더 많이 갖지 않고 누구도 덜 갖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이 느헤미야처럼 개혁을 해야지만 기득권을 붕괴시켜야지만
최소한 사회가 안정되고 그것이 그들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에 부합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두 번째, 안식일 준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상업 자본주의의 독점을 막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는 민족적 신앙적 정통성의 확보와 함께 유다 민중이 주변 도시국가들이 상업 자본에 의해 피폐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냐? 왜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냐? 장사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장사 행위를 통하여서 점점 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난해져.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좀 약간 역설스러운 건데, 부자가 될까 아니면 점점 가난해질까? 가난해져요. 돈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 버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 벌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이를 새로운 품종으로 심어요. 그럼 장사꾼이 오이 종자 갖다 공급해줘요? 그리고서는 그 오이도 사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오이를 심는 순간부터 주는 약, 주는 농약, 관리하는 방법이 다 어디서 공급이 되는가 하면 그 장사꾼에서 공급이 돼요. 농협이에요, 그거. 이 감자 심으면 그 감자에 맞는 비료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 감자에 나는 병을 치료하는 농약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거 누가 다 공급해요? 상인이 해요. 그러면 결국은 씨값 받아가죠, 농약값 받아가죠, 또 뭐 다른 값 받아가죠. 그리고 팔을 때도 뭔가 하면은 여기서는 10원 갖다가 저 가서는 얼마 받아요? 800원 받아요. 그럼 누구만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상인만. 이런 현상이 여기에 생겼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핍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식일 날 물건은 팔지만은 어떻게 하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이런 어떤 상업적 제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안식일 준시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방인과의 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페니키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이동상인들이잖아요. 낙타에다 물건 싣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대한민국이 경제행위를 하면 할수록에 그 돈은 다 어디로 빨려가요? 서구 자본으로 빨려가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 중에요, 자기 자본으로 은행하는 나라가 은행이 있어요? 아니면 다 외국 자본이에요?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외환은행인가 그 어디에서 왜 이렇게 했다가 통째로 집어먹었잖아요. 예? 그게 뭐지? 론스타 사건. 그냥 여러분 나라에 하나가 그냥 통째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손해배상 국가에 청구했잖아요. 3조인가 4조. 예? 주들이 다 가져가 놓고서도 뭔가 하면 손해를 봤다고 그거를 얻어 청구하는 건 국가에, 우리나라에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물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가진 사람들이 다 흡혈귀처럼 어떻게 가는 거야? 빨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다니요. 이들은 상업상의 실리를 위해서 유다 사회의 관례를 무시했고 그것은 결국 유다 사회의 궁핍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안식일 준수 법령을 제정한 것은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뭐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딴 얘기 아니에요. 유다 민중의 궁핍화를 방지하기 위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정치인이란 말이죠. 종교인 아니에요. 종교인이 뭐하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휴경론법 조치는 당시에 있었을 법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업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서는 당시 흉년으로 농민들이
요즘도 여러분 농사 지면 질수록 남아 아니면 빚져? 빚져요. 그래서 차라리 빚을 지느니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돈 안 하는 게 좋아요. 야, 이상하게 이 4천 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가 막힌 일이네. 휴경은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농업 사회에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 이제 셋째 밑에 줄에 있는 거예요.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련의 제도 개혁들은 당시 상황을 반영한 생존과 연결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였잖아요. 그죠? 휴경도 경제, 안식일에 사지 말라는 것도 뭐예요? 경제 개혁이에요. 넷째, 부채 탕감. 이것도 무슨 개혁이야? 경제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 이런 거 뭐 권력개혁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유대 사회 옆에다 가로치고 한국 사회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에이 뭐 다 아는 건데. 주로 귀환 후 페르시아의 후원으로 누린 특권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부자들과 더욱더 빈곤하게 되어 부채를 짊어지고 오늘날도 이런 부채는 대물림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지면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도대체 이 사회가 찬스라는 게 없어.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한 번 끝나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또 서울역 이런 데로. 토지를 잃거나 자식을 노예로 전락시킨 소농들로 광범위한 계층 분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포기하도록 한 것은 가난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들의 생존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저 서상률 집사님이 부자인데 나한테 돈 빌려줬는데 내가 6년 지났는데 못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탕감해야 되는 거야. 저 부자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닥달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랄지랄 했을까? 우리 사회도 안 그렇겠어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달라진 거 하나 없습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당장 경제가 안 굴러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항복하시고 그 대기업을 찾아다니시면서 돈 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다니시고. 누가? 윗대 그런 분이. 따라서 이게 사회의 안정적인 사회이죠. 효과적인 조치였죠. 이는 부자들에게는 강제력을 가진 개혁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개혁이 되려면 안정한 세력이 되려면 뭐 이렇게 뭐 반개혁 세력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느헤미야는 또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을 받지 못해서 호구지책으로 다른 일을 찾아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고 10분의 1세. 이게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11조를 걷게 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재무관을 임명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또한 제단에 사용될 나무가 계속 공급되도록 지시합니다. 우리가 아는 11조를 내봐라 넘치고 흔들어 눌러주신다. 하도 안 내니까. 제일 많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제일 많이 안 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사제가 많이 안 냈죠. 얘들은 탐심이 너무 극심해갖고 눈 하나가 없는 재물도 받는 판인데 11조를 내겠어요? 안 내지. 스스로 신앙 전통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갖고 평등주의 기본 원칙인 10분의 1을 내지 않는 부자들을 향해 했던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11조의 근본 정신도 또한 종교적인 이유가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평등.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11조를 내면서도 이게 우리의 무슨 법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최소한 뭔가면은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나의 선택적 행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내면은 뭐 더 좋죠.
여러분 주윤발 아시잖아요. 홍콩 영화 배우. 주윤발이 자기 재산 전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회에 환원했다고요. 8,500억 원이래네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또 지도층 인사들이 대통령이 나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내놓은 건 없다며. 네? 제가 이 원고 중에 어디 있을 거예요. 유한양, 유일환?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서 유한양행의 약품을 뭐든지 사면은 다 잘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양반의 모토가 뭔가면은 교육을 잘 시켜야지만 좋은 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학교가 유한공대, 유한공전. 그래서 그 양반 돌아가실 때 유한 킴벌리, 유한 양행을 다 어떻게 했어요? 환원했죠. 다 그걸 뭔가면 뭐라 그러지? 사원들에게 다 주식을 나눠준 거. 그게 유한 양행이에요. 유한 양행 얘기 나와요. 그래서 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뭐 동성제약 그러면은 정릉환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근데 나는 그 상표를 보면 유한이라고 이렇게 버드나무 이렇게 이거 딱 보면은 뭔가면은 이건 뭐든지 뭐 무좀에도 유한에서 나온 건 무덤이 잘 날 것 같고 그런 확신이 생겨. 그런 분 외에는 뭐 찾아볼 만한 분이 별로 있질 않죠. 자,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들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됩니까? 그의 개혁들은 일관되게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해체하고 사회적 균형, 다시 말하면 무슨 권력도 균형되고 기회도 균등해지고 소득과 소비도 균등해지는, 오늘 저 신문에 나왔잖아요. 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2.0%. 근데 더 문제는 뭔가면 성장률도 둔화된 데다가 소비자 지수가 둔화돼. 안 쓰는 거야.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걸리는 게 뭔가면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불균형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게. 하여간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평등주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것은 민족 이익의 근원에 다른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득권층에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이 곧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대안이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복을 누리는 대안이었죠. 이 점에서 느헤미야가 거둔 개혁의 성공 요인은 위기의 근원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대안을 설정하는 데 있죠. 이게 지도자의 자격이죠. 느헤미야의 사람됨이에요. 물론 페르시아 왕실에 근데 이제 이유는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이지 반대하는 기층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뭔가면 그 뒷배경에 누가 있는 거야? 페르시아 왕국 시대의 왕들이 개혁을 추진했다가도 실패한 데 반해서 느헤미야는 개혁에 요시야도 여러분 히스기야도 개혁 추진했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배경이 든든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그런데 반해서 느헤미야는 개혁에 성공했는데 이는 이런 요인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당시의 국제 정세가 개혁 성공에 크게 작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국제 정세. 그러나 근데 그게 전부일 수는 없죠. 느헤미야 당대의 상황에서 기존의 지배 세력은 그 후원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이용한 반면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조금 더 자기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보다는 개혁으로 진정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페르시아의 후원을 활용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느헤미야 자신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들여다보면 느헤미야 개혁의 진정한 성공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 자신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주제에 근접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제가 뭔가 하면은 세상을 개혁하려면 누구부터 변화시켜라? 너 자신부터 변화시켜라. 뭐예요 그게? 수신. 수신은 뭐예요? 정해서 뭘로? 성으로. 흔들리는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또 앞에 우리가 책 얘기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소를 어떻게 함으로? 죽임으로. 자, 이제 결론에 들어서서 이런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진정 개혁을 원하거든,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거든, 뭐 이거 어느 경우든지 우리가 응용할 수 있죠. 이라고 그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죠. 요즘 뉴스 보니까 JTBC 뉴스 보니까 그 무슨 뉴스마다 소제목을 붙이고 어떤 때는 뭐도 틀어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어떤 때는 그림도 보여주고 아유 이 저 손 그 사장님 정말 멋져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그 이름이 뭐지? 이 목사 어디 갔지? 잠깐만요. 은실아만 책 본 사람 이름이 뭐지? 가정사역하는 분. 송기로원 목사. 거기 서종에 말이죠. 청란교회라고 3만 평에다가 온갖 예술품 그림들이 있는데 또 그 양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저보다 할아버지 수준이야. 근데 거기도 가니까 뭐 그림 하나에 말이죠. 그분이 붙여놓은 제목이 그 예배당 십자가가 말이지 이렇게 막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느보산에 있는 십자가 똑같던데 또 그 양반은 그게 물고기래네 또. 그러니 뭐 그냥 거기서 앉아 듣는 사람들은 또 이러잖아 또. 소제봉 붙이는데 아주 귀재더라고. 이 인문학적 이 소양에 충실하니까 이제 그런 걸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뉴스에서도 소제목을 달아서 뉴스를 하더구만요. 국제정세가 뒷받침된 데다가 느헤미야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기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과단성 있는 추진력까지 겸비한 까닭에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일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과 통혼을 한 기득권 세력에게 준엄하게 야단을 치는가 하면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지 준엄하게 야단치고 저주까지 하려면은 저 사람이 저항을 할까 안 할까? 저항을 안 하겠어요? 저항을 하죠. 그 저항을 할 때 내가 그 저항에 부딪혀서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은 그게 부족한 거야. 저항 세력에 부딪혀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았어.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거긴 내가 다 적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또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말을 해석을 이렇게 하니 그렇지 나는 이 원고를 쓸 때 추호도 조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쓴 내용이 아니야. 그럴 의사가 요만큼도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무슨 뭐 시켜줄 리 없잖아. 그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과 통혼을 한 기득권 세력에게 준엄하게 야단을 치는가 하면 저주까지 퍼부어요. 심지어는 매를 들기도 했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행위죠. 뭔 자신감이에요 이게.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 왕 너무 멀리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자신감이겠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네가 나를 패고 저주하고 야단쳐도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매를 들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욕을 퍼붓기도 하는 이 자신감은 무엇 때문일까요?
느헤미야가 그만큼 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개혁의 정당성을 역설했다는 것,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느헤미야의 태도는 너무 가혹했을 것이고 분명히 원망을 살만하고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을 거예요. 뭐 광화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들은 어찌 느헤미야의 개혁에 그만 굴복당하고 만 것일까? 여러분,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지금 그거 묻고 있지 않겠어요? 보세요. 느헤미야는 개혁의 대상들에게만 가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철저했습니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가혹한 태도가 일상 가운데서 흔히 권유되는 바람직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러나 절박한 위기에서 산적한 과제 앞에서는 위기관리에 적절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과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자신에게 모두 가혹해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가혹하면 누구에게도 가혹해야 돼. 나에게도 가혹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저 상황에서 찬동 아니면은 그래도 침묵이라도 동의를 했을 수 있다면 저 양반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것을 보여줬다면 저렇게 빨리 낙마하진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대상에게는 가혹한데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나 자기 주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와 차이야.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자신에게 모두 가혹했던 느헤미야. 그래야만 모두가 살아남는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취해야 될 자기 태도, 자기를 버리는 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가 분명했어요. 그는 자기가 누릴 합법적인 권리마저 포기합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을 통치하는 동안, 총독으로 있는 동안 녹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일한 거 없으니까 국회의원 그거 한 달에 700만 원씩 나오는 거 안 받겠다 그랬대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안 받은 놈이 있어요? 12년 동안. 여러분, 그것은 마땅히 이 총독으로서 누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또한 이전의 통치자들은 주민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리고 관료들의 양식을 위해 적지 않은 현물을 거두어 드렸지만은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자기에게 가혹한 거야, 안 한 거야? 가혹한 거죠. 엄청나게 가혹한 거죠. 그렇다고 부동산이나 펀드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 시켜서? 뭐 시켜서 한 건 아니겠지만서도. 그래도 여러분, 자꾸 제가 광화문 그룹인 줄 알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서초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목사님이 오늘 변했네. 당적 옮겼나? 아니, 당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조국을 지지했다면 몇 퍼센트를 지지했느냐 하면 51대 49로 51%를 지지했다고. 몇 퍼센트 차이로? 나는 그 2%의 희망을 걸었다고. 아마 여러분도 이쪽 파도 있고 이쪽 파도 있지만은 100% 지지하진 않았을걸? 대충 따져보면 다 저처럼 51대 49거나 뭐 이럴걸? 2%의 희망을. 이상권 권사님은 몇 퍼센트를 지지한 거야?
아, 여기 저 서초동 갔다 온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네요. 유대 사회 안에서 그 단락의 밑에 세 번째 줄, 유대 사회 안에서 최고 통치권자로서 그와 국가 관료들로서 그의 수하들은 유대 사회의 재건과 개혁에만 몰두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고, 또 합법적으로 그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당면한 사회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만 매진합니다. 12년 동안. 누가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세상을 바꾸려면 누구부터 바꾸라고? 개혁의 성과로 부의 적절한 분배와 적절한 공공의 부담이 이루어지면 공공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신들의 생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상식을 철저하게 구현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내재적 배경이 되고, 외부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막 뭐 매를 치고 저주를 하고 나무를 해도 이 사람이 그렇게 가혹한데 대들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뒷배경에 누가 있는 거야? 페르시아가 있는 거야. 오늘 입만 열면 국익을 외치고 국가 경제의 위기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의 양식과 조건을 바꾸는 데에는 무심한 지도자들은 정녕 그 상식을 모르는 것일까? 언제쯤 우리나라는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의 분배와 공정한 경쟁, 공공의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철저하고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누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을 평가하자면 그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 그러나 그 배경과는 이율배반적으로 유다 민족 사회의 순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배태했다는 점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나쁜 길로 가게 되는가 하면 유다 민족 우월주의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서 유다 민족 우월해졌으니까 가다 보니까 유다 민족이 아닌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차별하게 깔보게 되는 거예요. 배타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채택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그 시대적 한계 안에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저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서는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체제 안에 그냥 이렇게 몰키게 되잖아요.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그 시대적 한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의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개혁을 해야만 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살았던 한 사람으로 기억하기에는, 자,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시는가 하면, 그게 그냥 느헤미야 하고 지나갔는데 들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진짜. 만약에 이때에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와 갖고 무정부 상태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개혁을 해서 유대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250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년 동안 여러분 나라 없이 돌아다니면은요, 민족이 남았겠어, 안 남았겠어요?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 5월 14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요, 안 세워요? 몇 년 만에? 2500년 만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단초가
누가 놓은 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서에서 죽어 있었던 이런 인물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끌어내서 느헤미야를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내니 저기 계신 그 느헤미야께서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야, 전마들이 내 제사를 똑바로 지내는구나. 네? 여기 책 한 권 소개했어요. 함께 잘 사는 나라 어디? 문건사님 스웨덴 갔다 오셨어요? 어땠어요? 그런데 제가 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 나라들이 이렇게 평등한 것의 기준이 뭔가 하면 교육의 평등이더라고요. 여기 맨 밑에 건 그래도 보고선 끝내야 되잖아요.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마도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사회개혁 정책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실현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어디에? 여기에. 함께 잘 사는 나라? 어디? 스웨덴. 여러분, 잘 살려면은요, 따로따로 잘 살아야 돼? 아니면 함께 잘 살아야 돼? 그럼 함께 잘 사는 게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거야? 아니면 돈이 없어도 함께 잘 살 수 있어? 느헤미야가 이루고 싶었던 나라잖아요. 우리가 개혁을 왜 하는 거예요? 함께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이 바로 개혁의 본질인데 그게 아마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시그널처럼 장치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좀 보면 정신의 틈이 있는 분들은 읽어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